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전세 그리고 성장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좀 섞여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세값 얘기인데요. 전세값 고공행진에 전세 대출 사상 첫 100조를 넘어섰다. 그렇죠. 전세를 얻으시는 분들은 이제 대출을 받을 기회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늦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전세값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대출 받는 금액도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출 금액이 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으니까 이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과 정부 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측과 아니다. 지금 이거 자칫 손을 대면 이거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본다. 돈 못 구한다. 이런 의견들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규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요.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요. 코로나로 풀린 돈 이게 집값을 올렸다. 뭐 이런 분석 보고서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전세 대출 굉장히 늘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전세값 이게 그럼 언제까지 오르는 거나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인터뷰 내용이 좀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세 물량 10에서 20% 늘어날 것입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년 초 정도를 얘기 좀 했어요. 좀 기다리시면 안정된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전세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전세난이 발생한 거는 임대차 3법이라는 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금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거의 30년 이상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사도 한 8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것,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전세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대차 3법이 저는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로 저는 같이 기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주영 교수님, 이 두 당국자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그 답변이 되게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은 그 취지는 분명히 좋아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은 세입자분들을 살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한 건데, 근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게 원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잘못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났을 때 지금 이호승 경제수석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급이 거기에 뒷받침되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전세 시장이 분명히 매몰되고 거기가 경직될 거라는 것이 예감이 됐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 공급을 그대로 지금 추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초에 시장 안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시장의 전문가들은 내년 후반까지를 엿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분하게 공급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좀 부적절성은 지금 보면은 전세 대출도 지금 예. 100조가 넘어섰다는 거에 대한 분석이 전세 대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국토부 장관, 김영미 장관의 입장이기도 하셨거든요. 예. 하지만 대출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전세값이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이 오른 거지 거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다르게 전세대출을 규제한다 그러면은 서민 생활에는 오히려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홍남부 경제부총리와 함께 그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면밀하게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렇게 같은 두 경제수장이 지금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금 답변과 원인을 내고 있으면 오히려 더 시장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청와대 경제수석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좀 눈길을 잡습니다. 성장률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부분 좀 크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조금 좀 반등했다는 표시도 나타나고 있죠. 수출의 힘이라는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8.15 집회가
GDP를 국내 총생산을 0.5%포인트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8.15 집회 좀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이 8.15 집회가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었다는 분석이에요. 만약에 그 집회가 없었다라면 3분기 GDP가 2.4%까지 가능했다. 지금 3분기가요. 전분기 대비 1.9% 상승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0.5%포인트를 이 8.15 집회가 갉아먹었다. 이런 분석을 내는 겁니다. 자, 이거 배종원 교수님하고 윤시환 변호사 두 분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렇게 윤시환 변호사, 배종원 교수 이 두 분께 드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여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분석. 코로나 그 확산세가 뭐 경기 어떤 그 경쟁력을 깎아먹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 8.15 집회 더군다나 3분기면은요 7, 8, 9예요. 예. 8.15가 8월 15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 그 날짜 일할 계산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정부의 책임이 덜하다. 8.15 집회에 대해서 8.15 집회 참여자 및 주최자의 책임이고 코로나 방역 주체는 원래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사회적 거리 두기 결정한 것도 정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우리 책임이다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실 수치하게 인과관계가 정확히 연결되지도 않는 0.5%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그래도 모르겠어요. 경제수석이면 뭔가 근거를 갖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거가 나올 수치를 수가 구체적으로 없죠. 얘기했는데. 근거가 나올 수가 없는 게 그 8.15 집회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 산업에 타격을 줬는지가 예. 사실은 좋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런 수치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3분기 전체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안 맞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치상 7, 8, 9인데 8월 15일 날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경기 집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저 특정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저런 표현은 사실은 경제 책임자로서 절대 맞지 않죠. 배종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네, 대목. 저는 이제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지난 3분기에 우리가 경제 성장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탄탄했다라고 지금 경제 수석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아시겠지만은 방역과 경제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역의 강도를 높이면은 경제가 타격을 입는데 8.15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2.5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상당히 경제가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건 이제 분명한 근거고 따라서 그 근거를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2.5까지는 GDP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예. 얘기인데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눈길을 잡는 분석이에요. 8.15 집회 0.5%포인트를 감소시켰다. 이게 없었다면 1.9가 아니라 2.4까지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분석이 인터뷰 내용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